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세상이 가짜라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야 하는가? 미국 작가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의 너무도 유명한 소설 호밀밭의 파수꾼을 철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소설 속 주인공 홀든 콜필드의 진정성을 향한 분투를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홀든 콜필드는 네 번째 퇴학을 당한 16살 소년입니다. 그는 단순히 공부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위해 외워야 하는 모든 것들, 심지어 성적, 취업, 성공, 예의, 인맥과 같은 사회적 가치들까지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가짜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홀든 콜필드는 단순한 문제아가 아닙니다. 그는 철학적으로 극도로 민감하지만 아직 그 복잡한 철학을 설명할 언어를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의 입에서 끝없이 맴도는 단 하나의 단어, 바로 가짜들. 이 단어에서 우리는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오래된 철학적 질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진정성이란 무엇이며 인간은 진짜로 살 수 있는가? 홀든이 마주한 가짜는 다양한 철학적 관점에서 진단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연적 행동입니다. 반갑지도 않은데 반갑다고 악수하고 궁금하지 않지만 정말 잘 지내냐고 파티에서 주고받는 인사치레 같은 것들이죠. 이는 게오르그 짐멜이 말한 대도시의 방어기제 또는 형식적 의례와 연결됩니다. 두 번째는 역할 연기입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 직업을 지키고 있을 뿐인 어른들처럼 말이죠. 이는 장폴 사르트르의 나쁜 믿음, 즉 자기기만과 사물화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면화된 기만입니다. 사회가 원하는 성공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펜시고등학교의 학생들처럼요. 이는 카를 마르크스의 소외, 즉 본질로부터의 분리와 일맥상통합니다. 홀든이 혐오하는 가짜들은 사르트르가 1943년 존재와 암무에서 말한 나쁜 믿음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유가 두려워 스스로를 고정된 역할, 예를 들어 교사, 아버지, 웨이터 등으로 사물화하는 자들이죠.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 어른이 되는 것을 역할의 수용으로 본다면 홀든에게 자유는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이 역할 연기를 거부하며 짙은 안개 속의 자유를 택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 즉 아무도 의미를 보장해주지 않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비극이자 동시에 그의 진실입니다. 홀든이 열렬히 사랑하는 것들은 장 자크 루소의 자연 상태처럼 사회적 역할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첫째, 아이들, 특히 그의 여동생 피비는 아직 사회적 역할을 내면화하지 않은 존재로 타락하기 전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둘째, 박물관의 전시물은 세상이 썩어가는 동안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정지된 것으로서 순수함을 지닙니다. 셋째, 죽은 동생 엘리는 영원히 가짜가 될 기회를 박탈당하여 순수가 보존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홀든이 추구하는 이러한 완벽한 순수성은 살아 움직이는 현실 세계 안에서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홀든은 순수한 아이들이 낭떠러지 쪽으로 달려오면 재빨리 붙잡겠다는 숭고한 환상을 가집니다. 그 자신이 바로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모순이 존재합니다. 첫째, 지키겠다고 나선 홀든 자신이야말로 절벽 끝에 가장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둘째, 시간의 흐름, 즉 어른이 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알베르 까뮈의 시시포스의 신화를 떠올려 봅니다. 홀든의 꿈은 산 위로 바위를 밀어 올리지만 결국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시포스의 형벌과 같습니다. 그러나 까뮈의 말처럼 실현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불가능한 꿈을 꾼다는 것 그 자체가 홀든의 가장 치열한 윤리적 태도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인들, 즉 홀든이 말하는 가짜들은 게오르그 짐멜이 대도시와 정신적 삶에서 언급했듯이 대도시의 과잉 자극과 너무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무관심, 냉담, 그리고 철저한 역할적 교환을 체화한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나쁜 것이 아니라 그저 방어 기제를 갖추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반면 방어막이 없는 소년 홀든은 콜걸, 옛 여자친구 셀리, 택시기사 등에게 끊임없이 진짜 대화를 시도합니다. 이는 지속적인 실패와 고립으로 이어지며
방어 기제를 갖추지 못한 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상처를 받습니다. 둔감해지지 못한 것. 그것이 그의 끝없는 고통의 원인이자 동시에 세상에 남은 인간성의 마지막 증거입니다. 홀든의 엉뚱한 질문 중 하나는 바로 겨울의 센트럴파크 호수의 오리들은 어디로 가나요입니다. 이는 사라지는 것들을 향한 본원적인 물음입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얼어붙은 호수의 오리. 홀든이 묻는 것은 단순한 조류의 생태가 아닙니다. 세상이 얼어붙을 때 연약한 것들, 순수한 것들은 누가 지켜주는가? 순수성을 잃지 않고 죽어간 동생 엘리는 대체 어디로 갔는가? 이 질문 속에는 볼테르와 신정론의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라이프니츠는 이 세계가 신이 만든 최선의 세계라 주장했지만 볼테르는 캉디드에서 이를 비웃었습니다. 최선의 세계라면 왜 아이들이 죽고 연약한 오리들이 홀로 추위를 견뎌야 합니까? 홀든의 엉뚱한 질문 안에는 세상의 부조리를 향한 가장 깊은 철학적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홀든의 성장은 헤겔의 변증법, 즉 정, 반, 합의 과정을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은 환상입니다. 세상을 혐오하고 서쪽으로 도피하려 하며 아이들을 통제하고 보호하려는 억압적 파수꾼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반은 현실입니다. 회전목마 위에서 황금고리, 즉 위험을 향해 몸을 뻗는 피비를 보며 아이들의 순수함은 영구히 보존될 수 없으며 현실의 상실을 피할 수 없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은 성장입니다. 아이들이 황금고리를 잡으려 할 때 막으면 안 된다. 그냥 보아야 한다. 억압적 보호자에서 자발적 목격자로, 통제에서 존중으로 변화하는 것이죠.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맞이하는 역설적인 행복감은 이러한 성장의 증거입니다. 이 모든 철학적 여정은 결국 홀든이 갇힌 정신과 요양원에서의 회상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회는 홀든의 저항과 철학적 분투를 질병으로 분류하고 치료하려 듭니다. 미셸 푸코는 광기의 역사에서 정신의학이 사회적 규범에 맞지 않는 자들을 통제하는 권력 장치라고 분석했습니다. 홀든의 진단 서류는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홀든이 병든 것일까요? 아니면 홀든이 둔감해지지 못한 채 견뎌야 했던 이 세계가 병든 것일까요? 만약 1951년에 홀든이 21세기에 도착한다면 그는 스마트폰을 가장 먼저 창밖으로 던져버렸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 특히 SNS 시대는 완벽한 가짜의 전시장입니다. 우리는 먹지 않을 음식, 가지 않을 여행, 연출된 행복을 공유합니다. 역할 연기를 넘어 좋아요 수와 팔로워 수로 환산된 자존감을 쫓고 있습니다. 사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현대의 소외 현상은 마르크스의 시대보다 훨씬 더 심화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연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화려한 연기 뒤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짜에 대한 홀든의 본능적 혐오는 현대인의 잃어버린 진정성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경고장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역할 연기, 즉 가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연기 속에서도 완전히 자신을 잃지 않고 세상 어딘가에는 진짜가 존재한다고 믿는 정직한 태도입니다. 홀든은 마지막까지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답이 없다는 그 불확실성이야말로 진정성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언어를 얻기 전 가장 치열했던 16살의 철학이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입니다.